반사회적인 경우도 모두 함께 원금과 이자가 무효로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엔 당연히 추심도 증단이 됩니다. 무효인 거니까. 네. 1997년 IMF 사태를 맞아서 국제통화기금의 요구로 구조조정을 위해 우리나라는 이자 제한을 법적으로 철폐했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고금리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2002년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연이자 66%를 한도로 대부업법이 제정됐습니다. 이후로 23년간 대부업법은 최고이자를 낮추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손질되어 오다가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큰 폭의 개정이 이뤄졌죠. 이번 대부업법 개정은 사상 최초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돌리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대부업차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신체 포기, 성착취 형상, 장기기증 강요, 연이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 진짜 폭삭 속았수다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이 왜 필요했는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보고 실제 피해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이번 대부업법 개정으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네, 이번 대부업법 개정은 사상 최초로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돌리는 것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대부업자의 대출이라 하더라도 신체 포기, 성착취 영상, 장기기증 강요, 연이율 60%를 넘는 초고금리 등 이런 계약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이더라도 곧바로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행위는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변호사님,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무한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게 좀 충격적인데요. 대부업법이 시민들한테 큰 도움이 됐나요? 네, 도움은 컸습니다. 물론 대부업법이 없다고 현실에서 무한대 이자를 받았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이자 제한이 없더라도 우리 법은 현저히 사회상규에 반하는 그런 반사회적 계약에 대해서는 무효로 하는 부분이 가능했고 판례도 일부 있습니다. 다만 판례로 있다는 말은 법이 없기 때문에 이 이자율이 반사회 계약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 일일이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받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판인 이상 채무자가 항상 이긴다는 그런 보장도 없었습니다. 법으로 몇 % 이상 이자 금지 이런 기준이 있으면 누구나 쉽게 위법이다 아니다를 알 수 있는데 소송을 일일이 해야 한다면 정말 어렵겠네요. 그러면 대부업법이 생긴 이후엔 어떻게 됐나요? 네, 대부업법이 2002년에 처음 생긴 뒤 지금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최고 이자율이 연 66%에서 현행 20%까지 낮아졌습니다. 그 외에도 불법 추심에 대한 어떤 형사적 처벌이 더해지고 불법 추심에 사용된 전화번호가 정지되는 근거가 생기는 등 대부업법은 지금까지 이용자, 서민 보호를 위한 방향으로 많은 개선과 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어떤 한계가 있었냐면 불법 대부 계약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어떤 무효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원금, 원본하고 최고금리 이내의 이자는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 부분은 있었던 한계가 있고 또 자본금 같은 경우에도 개인이 대부업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본금이 1,000만 원이어서 상대적으로 이제 영세한 그런 대부업자들이 많이 등록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그 부분도 자본금 1억으로 10배 상향이 됐기 때문에 좀 더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욱 촘촘한 그런 보호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정말 궁금한데요. 아마 사례를 보면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네요. 그럼 첫 번째 사례부터 함께 보시죠. 저는 시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 30대 가장입니다. 급하게 300만 원이 필요해 SNS에 당일 입금 광고를 보고 빌렸어요. 분명히 광고에는 이자율 10%라고만 적혀 있었는데 나중에 전화로 이것저것 엄청 복잡하게 설명하더니 막상 입금된 건 선이자를 뗀 210만 원, 그리고 지금부터 매일 33,000원씩 100일간 갚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어렵다고 말했더니
가족, 직장, 동료에게까지 욕설과 협박 전화를 해서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인이 7월 20일부터 연 60%가 넘는 불법 대출은 원금까지 무효라고 알려주더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가요? 와,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하면 어떡하나요? 정말 안타깝네요.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는 좀 구제받을 수가 있을까요? 네,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거였다가 이번에 말씀드린 대법법 개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SNS 지금 광고를 통해서 300만 원을 빌리셨잖아요. 그리고 선이자 30%를 공제하시고 90만 원 공제해서 210만 원만 입금 받으시고 100일간 하루에 33,000원을 갚는다. 이러면은 300만 원을 빌린 게 아닌 이제 210만 원 원금이 되고, 이거를 100일간 330만 원 갚으셨기 때문에 연 이자율로 저희가 환산하게 되면 무려 208.5%라는 굉장히 높은 고리의 이자가 됩니다. 예전에 대부업법이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금리 20%를 넘는 게 이제 무효고, 원금 210만 원과 나머지 20%의 이자는 갚으셨어야 했는데, 이제는 법에서 정한 것처럼 연 60%가 넘어갔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 전부를 갚지 않으셔도 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무효니까요. 그렇군요. 그런데 소급 금지의 원칙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말씀해주신 내용대로면 피해자가 강력히 보호돼서 좋긴 한데, 이미 불법 대부업차와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도 바로 적용을 받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부업법 개정이 지금까지 대부업법 개정과 다르게 굉장히 큰 어떤 보호 조치가 들어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개정 사항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적용 사항은 어떤 것인가요?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최고금리 20% 이내 이자는 받을 수 있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그것도 못 받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번에 대부업법 제11조를 개정하면서 불법 사금융업자의 경우에는 그 빌려준 돈의 이제 원금, 그거는 받을 수 있는데 이자는 받을 수 없게 해놨습니다. 심지어 꼼꼼하게 상법 제54조와 55조의 적용까지도 배제한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상법상의 어떤 이자를 청구하는 부분까지도 이제 입법적으로 막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와, 그러면 2025년 7월 22일부터는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돈을 빌리신 분들은 이자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군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네,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 대부업법의 부칙을 보시면은 이 제11조의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에 새로 체결한 계약 또는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7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셔서 여전히 거기에 진행되고 있으신 분들은 20% 최고이자 이내의 이자라면 좀 갚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걱정이 하나 생겼습니다. 아무리 대부업법이 좋게 바뀌더라도 불법 사금융업자가 법을 무시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부업 개정에서는 처벌이 조항이라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썼습니다.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업을 하게 되면 최대 징역 10년에 벌금 5억까지 선고될 수 있고, 최고금리 20%를 넘겨서 받았을 때도 징역 5년, 벌금 2억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상담사라든가 이 임직원에 대한 부분도 개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피해를 입으셨다면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 계약서, 통화 내역, 통화 녹취, 뭐 송수신 문자 이런 증거들 같은 걸 확보하셔서 경찰 112를 가셔도 되고,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1332로 연락해서 상담과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 60%를 넘는 경우에 그거는 7월 22일 이후에는 곧바로 이제 원금과 이자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연 60% 이후에도 성착취 어떤 영상을 요청했다든가 장기 기증을 요구했다든가 이런 반사회적인 경우도 모두 함께 원금과 이자가 무효로 되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경우엔 당연히 추심도 증단이 됩니다. 무효인 거니까. 네. 연 60%가 넘는 말도 안 되는 이자율은 원금과 함께 무효로 해버리니까 불법 대출업체들이 이렇게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또 미등록 업체에는 처벌이 강화됐으니까 앞으로는 미등록 업체 수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 사례로 보니까 훨씬 생생하게 와닿는데요. 다음 사례를 통해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충북에서 작은 식당을 정리하던 50대 자영업자입니다. 등록 대부업체였던 땡땡캐피탈에서 1,200만 원을 빌렸는데 금감원에서 지금은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듣자 하니 자본금이 많지 않은 업체였던 것 같아요. 대출은 이미 실행돼 매달 이자를 내고 있는데 7월 22일 법 개정으로 자본금을 못 맞춰 무등록 불법업체가 된 것 같아 불안합니다. 제가 맺은 계약도 무효가 되는 건지 계속 갚아야 하는지 혹시 피해 구제 방법이 있는지 너무 답답해 사연을 보냅니다. 이분은 합법적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셨지만 돈을 빌렸던 업체가 무등록 업체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시네요. 네, 그럼 사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지금 사연자께서는 처음에 등록대부업체에서 1,200만 원을 빌리셨는데 지금은 금감원 홈페이지에서 더 이상 조회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마 1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갱신 시점에 대부업 등록 요건, 이번에 특히 자본금이 1,000만 원에서 1억으로 상향이 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 부분을 맞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는 무등록 상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할 지자체 또는 금융감독원에 전화해서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요건을 맞추지 못한 이런 그 무등록 업체가 될 경우에는 대표자는 징역 10년, 벌금 5억까지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제 무등록 대부업자가 됐기 때문에 불법 사금융업자로서 불법적인 추심이나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대출을 받은 차주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등록 취소 예정이라는 그 사실만으로 현재 원금이나 이자가 자동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조항이 어떤 다른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등록 갱신되는 그 시점에 요건을 맞추지 못하면 무등록이 이제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계약의 효력이나 추심이 불법 사금융업자의 그것으로 이제 전환되기 때문에 차주께서는 지속적으로 금감원의 모니터링 여부를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등록 취소가 정말 확정됐다, 그럼 더 이상 등록 대부업자가 아닌 불법 사금융업자가 됐기 때문에 바로 금감원 1332로 전화하셔서 어떤 내가 도움을 받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하게 되면 좀 어차피 불법 사금융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추심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불법적인 추심, 강한 추심 이런 게 들어올 수 있고, 또 불법으로 전환되기 이전에 고금리의 갱신 계약을 맺으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주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적힌 이자가 연이율 초과를 하지 않았는지, 추심 과정에서 폭언, 협박 등이 동원되지 않았는지를 기록하시면 좋습니다. 이런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이번 대부업법으로 강화된 처벌 조항을 근거로 즉각 형사고소나 채무자 대리인 무료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채무대리인 무료 지원 제도라니 정말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네, 정말 큰 도움이 되죠. 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신청하시면 변호사가 직접 채권자와 협상하기 때문에 추심이 중단되실 뿐만 아니라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시라면 소송 지원까지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만 잘 챙겨오시면 별도의 변호사 비용 없이도 충분히 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법률구조공단에 직접 가서 하셔도 되고 금융감독원으로 가서 신청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 이제 나중에는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확실히 국민들 입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크겠는데요. 혹시 이외에도 저희가 알아야 할 변화가 또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 보안 플랫폼 보안 의무가 이제 생겼습니다. 예전과 달리 이제 한 번에 여러 대부 상품을 비교한다, 이런 온라인 중개 사이트의 경우라 하더라도 이제 이번 개정으로 금융보안원의 등의 이제 이런 전문 기관의 보안 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가 임의적으로 사채업자에게 흘러가는 그런 부분들이 관리되고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나 채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대부중개업자의 사전 고지 의무도 강화되었습니다. 상담 초기에 문자 메시지 등으로 최고금 20%를 넘기면 불법이다, 연 60% 초과 시에는 계약이 이제 전액 무효가 된다, 이런 핵심 정보를 반드시 안내해야 되도록 되었습니다. 소비자가 법령을 직접 찾아보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바로 위험 신호를 감지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손해배상 담보제도도 생겼습니다. 모든 등록 대부업자는 업무 개시 이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을 해서
만약에 소비자에게 이제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보호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 불법 출심이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면 피해자는 이 공제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없이도 일정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 진짜 폭삭 소가수다에서는 2025년 7월 개정된 대부업법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두 개의 사례를 보니까 어떤 점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지 정말 생생하게 와닿네요. 많은 분들이 이번 대부업법 개정 변화를 꼭 잘 숙지하셔서 부당한 일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알짜 금융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